신문 이야기 돌직구 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서울 오패산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이 쏜 총에 맞아서 경찰관 한 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한 명이라도 더 경찰을 죽이고 가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라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말이지 끔찍한 사건 잠시 후 상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1면에 단독 보도 내용 기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K스포츠 재단, 최순실 씨가 이른바 비선 실세가 아니냐라는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데, K스포츠 재단의 직원을 뽑을 때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한 것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 스포츠계 인사 A씨가 저희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K스포츠 재단 직원을 뽑을 때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한다 라는 말을 털어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잠시 후 자세히 보도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선 그럴 리가 없다라고 부인하긴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 1면입니다. 국정원장이 문재인 전 대표가 당시 북한의 의견 타진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했다. 그러니까 북에게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의 의견을 문 전 대표가 수용한 것이 맞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전 대표 측은 국정원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려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병호 국정원장이 밝힌 내용, 진실은 과연 어디에 있을지 잠시 후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인데요. 서울서 총격전, 경찰이 사살됐다. 범인입니다. 방탄조끼까지 입었습니다. 오늘 어떤 신문에서는 범인의 얼굴을 공개했고, 어떤 신문에서는 범인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경찰의 지침을 따라서 경찰의 규칙을 존중하여 범인의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경찰을 살해한 이 극악무도한 범인의 신원과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습니다.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다시 최순실인데요. 이대 입학 뒷말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는 돈도 실력이다, 돈 없는 니네 부모를 원망하라 라는 망언을 SNS에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화여대 합격한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는 자질 논란에 대해서 정유라 씨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른바 정유라의 금수저론,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오늘 뉴스 많습니다. 최순실 씨 파문에 결국 사임을 했습니다. 누가요? 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임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정유라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요? 잠시 후 따져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다시 문재인, 이병호 국정원장의 발언, 송회고록이 사실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이 원장은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처음 제안한 사람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었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자고 결론을 낸 게 맞다고 생각한다. 황당스럽고 이해가 안 되며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역시 중앙일보 1면도 문재인 전 대표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김만복이 북의 의견을 묻자고 제안했고 문재인이 수용한 게 맞다고 생각된다. 현 국정원장인 이병호 국정원장이 이렇게 밝힌 겁니다. 야당 측에서는 국정원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려 하느냐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 이병호 국정원장이 무언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판단 내린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뉴스가 많은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품격에 걸맞는 뉴스들만 치열하게 골라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경찰을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가는 게 내 목표다. 오패산 살인사건의 범인이 SNS에 남긴 메시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사제 총기에 전자 발찌까지 끊고 사제 폭탄과 칼도 있었습니다. 끔찍한 사건, 윤수민 기자가 상세히 취재했습니다. 총에 맞아 쓰러져 있는 경찰. 또다시 총성이 울리고 누군가와 대치하던 경찰은 순찰차에 몸을 숨깁니다. 46살 성모 씨는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울 강북구 오패산 터널역 언덕에서 시민과 경찰을 향해 총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총격에 앞서 성 씨는 원한 관계로 추정되는 67살 이모 씨를 겨냥해 총을 쏘고 흉기로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갑자기 또 총소리가 빵빵빵 소리가 나더라고요. 경찰관이 그 사람이 총을 쏜 게 맞아가지고 오 하고 그냥 엎어지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김창호 경위는 등 뒤에서 성 씨가 쏜 총에 맞았습니다. 성 씨는 이곳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을 쐈는데요. 상황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달려들자 이 화단에 몸을 숨겼고 결국 시민들과 경찰에 의해 제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한 명은 총에 맞아서 누워 있는데 형들이 가서 잡자 그래갖고 뛰어가시는데 뭐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하서. 이 과정에서 시민 2명이 부상을 입었고 김경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성 씨의 가방과 총격 현장 주변에서 나무로 허술하게 제작된 사제 총기 16정과 흉기 8개, 음료수병 크기의 폭탄 추적 물체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성 씨를 상대로 총격 경위와 사제 총기를 입수한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성모 씨가 사용한 사제총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사제총을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목재로 이루어진 기본적인 골조에 그리고 쇠파이프, 가느다란 쇠파이프가 여러 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쇠파이프 뒤쪽에는 화약이 있었고요. 쇠파이프 뒤에 심지가 있어서 하나하나씩 심지에 불을 붙여서 폭파시키는 원시적인 형태의 총입니다. 방아쇠도 없고요. 탄약을 보관할 수 있는 탄약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약이 담겨있는 쇠파이프 앞쪽에 쇠구슬을 넣고 뒤쪽에 심지에 하나씩 불을 붙여가면서 발사하는 상당히 원시적인 그러나 매우 치명적인 그런 사제총을 직접 제조해서 16정을 들고 있었고 가방에 흉기 7점과 또 자신이 요구르트 통에 스스로 만든 사제 폭발물까지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범인 성모 씨가 시간대별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저희가 사건 일지를 한번 출력해 봤습니다. 서울 오패산 터널 입구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19일 오후 6시 20분쯤 성모 씨가 우선 전자발찌를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번동의 한 건물 앞에서 67살 이모 씨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다행히 총상을 심하게 입지는 않았습니다만 도망치는 이 씨를 쫓아가서 망치로 머리를 가격합니다. 범인 성은 오패산 터널 입구 근처로 이동을 했고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소속의 김창호 경위 등 2명이 즉각적으로 순찰차를 타고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범인 성은 6시 33분 김창호 경위 등에게 총격을 가하고 결국 김경희는 그 총격으로 사망을 하게 이릅니다. 6시 45분 성은 경찰과 대치하다가 시민과 경찰에 의해서 제압되고 검거가 됐습니다. 정연이. 그런데 그의 가방에서 16정의 사제 총과 폭발물 그리고 흉기 등이 발견됐다.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페이스북에 본인이 앞으로 2, 3일 내에 경찰과 충돌할 일이 있을 텐데 그때 현장에 나오지 마라. 경찰들한테 그렇게 경고하는 메시지도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이런 사태에서 어떤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봐지고요. 지금 경찰 조사에서도 엄청난 경찰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고 일종의 망상장애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망상장애가 있는 것 치고는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저렇게 사제총
16발, 굉장히 조잡하지만 근거리에서 쏘면殺傷力큰 무기를 인터넷에서 보고 동영상을 보고 본인이 스스로 조합해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저 총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까이서 맞았고 그 쇠구슬이 바로 그 숨진 경위에 뒤에서 이제 쏘았기 때문에 어깨를 뚫고 폐까지 갔기 때문에殺傷力은 굉장히 큰 무기인데요. 풀숲에 숨어 있다가 경찰관이 나타나다 등 뒤에서 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부동산 업자하고 이제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보면 극도의 분노감을 표하지 않습니까? 예. 총을 가져와서 먼저 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치로 가격까지 했고 또 안에는 방탄조끼까지 미리 입고 있었다고 해요. 방탄조끼까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이제 준비되면서 저런 사태에 대해서 거의 준비를 하고 갔다는 것으로서 아주 끔찍하고 더더구나 경찰이 사망했다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범인 성모, 전과가 있었죠. 전과가 지금 7범이죠. 전과 7범. 그리고 미성년자 강간부터 일반적인 강간까지 포함해서 모두 폭력까지 7년으로 거의 10년 이상을 갖다가 복역을 하고 2012년에 출소를 했는데 예.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저렇게 직업도 없이 아마 인터넷 그런 데에 빠져가지고 좀 더 정신적으로 고립되다가 이제 저런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등 특수강간 전과 7범이다. 9년 6개월 동안 복역을 한 후 2012년 9월 출소를 했는데 계속 전자발찌를 발에 차고 있다가 어제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전자발찌를 범인은 끊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범행 직전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 범인의 페이스북을 저희가 그대로 출력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보시죠. 본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페이스북에는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국민 왕따고 국민 거지다. 그러면서 부패 경찰의 조직적인 범죄 의혹을 까발리고 일본의 침략 음모를 폭로한 대가로 본인이 거지가 됐고 왕따가 됐다. 뭔가 심각한 망상을 앓고 있다. 추측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름, 성모, 얼굴도 본인이 있죠. 길게 올린 글을 한번 볼까요? 10월 11일 오후 8시 35분에 범인이 올린 글입니다. 앞으로 나는 2, 3일 안에 경찰과 충돌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가 말한 대로 됐죠. 부패 친일 경찰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가는 게 내 목적이다. 굉장히 끔찍한 말이군요. 결과적으로 나는 경찰총에 사살되던가 생포되더라도 평생 감옥 또는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결과가 나에게 불행인 줄 알지만 지금의 내 상황에서 이것이 최선이다. 나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앞서 설명한 바도 있지만 강북경찰서 형사는 내가 내 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내 방에 시신을 넣어 살인 누명을 씌우려는 음모를 갖고 있다. 전형적인 피해 망상을 겪고 있는 지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음모를 억제하기 위해서 내가 페북에서 공개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 밑에 볼까요? 10월 15일 오전 10시 41분. 이 같은 경찰의 살인 누명 음모를 알고 있지만 생각으로 인해 경찰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계속 경찰과 충돌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연이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는 경찰에 대한 욕설까지 올린 것으로 봐서 윤태권 실장님, 정신 상태가 정상은 아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더 무서운 건데요. 네. 뭐 가끔 우리나라에 총기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총기 사고 주로 있는 게 이제 엽총, 사냥용 엽총으로 해가지고 뭐 우발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화가 나서 열받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정신이 조금 이상하건 말건 간에 철저히 계획적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했다. 그리고 김모 경위를 예. 뒤에서 쏘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난사가 아니라 저격인 거죠. 저격이다.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보고 쏘았고 그리고 사제 총기를 마련을 했고 본인은 방탄복을 막 입고 있었고 우리 경찰들이요 이런 이제 현장에 위험한 현장에 출동을 할 때 가끔 방검복은 입고 갑니다. 방검복이 아니라 칼을 이렇게 막는 거거든요. 방탄조끼를 입고 가는 경우는 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707 특임대 이야기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선 경찰들이 방탄복 입고 나갈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과거에 있었던 사건하고 차원이 다른 사건이 발생을 했고 제가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은
모방범죄입니다. 모방범죄.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 뭐 우리 방송도 그렇지만 이 사람이 총기를 어떻게 마련했고 이런 건 너무 구체적으로 보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김병민 의원님, 예. 희생된 김경희, 많은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 김경희가 6년 있으면 이제 곧 정년이었고, 또 표창도 많이 받고, 또 김경희의 아들도 아빠를 닮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의경으로 군에 복무하고 있었다. 이렇게 참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불행이 찾아오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이 동료 그 경찰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매일 아침 파출소에 제일 먼저 출근할 정도로 성실히 근무했던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을 때도 후배 경찰관보다 먼저 나서갖고선 어떻게 제압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예. 차에서 먼저 내리는 과정에 이제 총을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부인과의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은 의경으로 복무를 하고 있다 그러고, 예. 조금만 더 근무를 하게 되면은 30년이 넘어간 상태로서 정년 퇴임을 하게 되는 상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좀 끔찍한 일이 희생돼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저는 저렇게 나름대로 범죄가 예고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관리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왜냐면은 첫 번째 강간이었고, 그리고 집행유예가 나오게 됩니다. 그 집행유예 상태에서 미성년자 강간한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 사람을 풀어줘서는 안 되는 2차 범죄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복역을 했는데, 복역이 끝나고 나와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회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성폭행을 당하고 죽어간 사람까지 나오게 된 건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예. 없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지난번 사패산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어떤 출소 이후에 부적응자에 대한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 분명히 이번엔 오패산. 그리고 전자발찌를 차고 있을 정도로 예. 아주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면은 그 사람에 대한 동선도 파악을 했겠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대한 관리까지 보라는 거 너무 과한 걸지 모르겠으나, 최소한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만 조금만 파악을 예. 하고 저 글을 만약에 봤더라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부분들을 아주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혹은 이 사람이 진짜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렇게 무방비인 상태로 이 김모경이가 출동해갖고서 이런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이르게 되기까지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너무 끔찍하고 안타깝습니다. 예, 한 가지 논의해볼 만한 사항은 이수영 칼럼니스트, 이런 충악범죄가 발생을 할 경우에 과연 이 범인의 얼굴과 범인의 이름, 그러니까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러냐의 논란에서 경찰이 규정대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경찰이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말을 것을 방송사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경찰의 지침을 존중해주는 의미로 범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어떤 신문은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도 있어요. 과연 경찰을 살해할 만큼의 이 극악범죄에서 범인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우선이냐라는 논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규정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늘 그렇죠. 어떤 규제나 제도나 법이라는 거는 계속 보수적으로 해석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있는 걸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 국민들 그 감정이라는 것도 있고 법 감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지금 전과 7범에 거의 10년 정도 복역했던 사람이고, 뭐 더군다나 미성년자 강간까지 했던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이 피의자의 인권을 지켜줘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저는 그 어저께 이 사건을 봤을 적에 이제 두 가지예요. 네티즌들의 반응을 봤더니, 지난 2000년에 20대 여성을 강간한 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2년 6개월에 4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느냐. 당시에 어떻게 풀어줄 수 성폭행범에 있느냐. 대해서 집유를 예. 어떻게 4년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문제는 또 하나의 측면이 이제 전자팔찌가 훼손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그리고 왜냐면 전자팔찌를 어쨌든 끊어버리면 추적이 또 가능하잖아요.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여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도 보니까 범행 직전에 끊은 것 같아요. 이것이 예. 이제 트랙이 당할 걸 아니까.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몇 분 상간으로 이 이모씨, 그 부동산 업자를 가격하기 직전에 끊은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전자발찌를 언제 끊을지에 대한 타이밍까지 계산을 맞췄다. 그렇죠. 집에서 뭐 1시간 전에 미리 끊고 이동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 거의 그 부동산 업자와 맞닥뜨렸을 때 그 전후로 지금 끊은 걸로 보도가 되고 임박해서?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간까지 다 계산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 우리나라 이제 법원이 성폭행범이나 이런 그 흉악범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라는 느낌이 하나 있고, 이 전자팔찌라는 게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또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해서 조금 어떤 보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성년자 강간범의 특수강간 전과 7범에 경찰관을 뒤에서 난사가 아니라 저격해서 살해하고 범행 직전에 발찌를 끊는 치밀함까지 보였는데, 정 의원님, 아무리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지만 이 같은 경우는 얼굴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나중에 드는데. 경찰에서 나올 때 공개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현행범이고요. 또 지금 경찰을 살해한 소위 말해서 형사살해범이죠. 그렇게 경찰을 살해한 경우는 그 굉장히 흉악범으로 범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그 흉악범이나 파렴치범에 대해서 얼굴 공개에 대해서 좀 그 경찰이 주저했던 거는 그 가족에 대한 2차 피해인데, 저런 경우엔 저 사람이 결혼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혼자 살고 있고 가족과 고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개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경찰이 아마 판단해서 나올 때는 경찰에서 아마 송치가 될 때는 공개하지 않을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흉악한 범인의 총에 맞아서 사망한 김경희의 경찰관 동료들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정말로 성실했다. 그리고 표창도 20번이나 받을 만큼 굉장히 모범적인 경찰관이었다. 매일 아침 제일 먼저 파출소에 도착할 정도로 성실했고 동료들에게 솔선수범을 보이던 분이었다. 30년 가까이 경찰에 근무한 분으로 이 경찰 업무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도 매우 강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의협심이 강하고 어려운 사람을 자주 도왔다. 6년만 있으면 정년 퇴임인데 이 처남은 말을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유족들은 김경희의 사고 소식, 사망 소식이 믿기지 않는다는 등 황망한 표정으로 병원 주변을 계속 안타깝게 밤을 지켰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진 실장님. 이 글을 보면요, 제가 만약에 이 글을 봤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범죄를 모의하겠구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참 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한겨레 신문에 보면 책도 쓴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이제 일본을 강하게 비난하는 임진왜란 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이제 일제 강점기 때까지 일본을 비난하는, 그래서 친일 부패 경찰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두 가지가 다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김병민 위원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누범자, 범죄에 대한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제 강력한 통제도 있어야 되죠. 예.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뭐라고 통제할 수 있는 명분도 없고 수단도 없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오히려 좀 사회로 이끌어내는, 뭔가 이제 접촉을 하게 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하고 해서 만드는, 그런 말하자면 이제 당근과 채찍이 좀 병행되는 쪽으로 가는 거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경찰관을 향해 총기를 저격했던 범인 성모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할 텐데요. 오늘의 특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종 마크가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요즘 전국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의혹 중 하나는 바로 비선 실세로 꼽히고 있는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의혹들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특종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지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눈치채시겠지만 오늘 돌직구 신문 중에서 가장 큰 기사입니다. 오죽하면 이화여자대학교가 아닌 최순실 대학교가 아니냐라는 웃지 못할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대 총장은 사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 의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 동아일보를 포함해서 각 조간신문에서 보도되고 있는 주요 내용 3가지 소식을 저희가 새롭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의혹들이 있는지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수저다. 거의 신에 가깝다. 신수저. 최순실 딸의 금수저론. 돈도 실력이다.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유라 씨의 페이스북을 출력을 해봤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이름이 유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마 최순실도 이름을 개명한 상황인데 정유라라는 이름도 유연에서 유라로 개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명하기 전의 일이죠. 2014년 12월 3일 그러니까 이화여자대학교에 합격한 이후 과연 이대에 합격할 만한 자격이 되느냐라는 자격 논란, 특혜 논란이 한창 일었던 당시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다. 돈도 실력이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으로 자랐는지, 돈에 대한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야지. 그리고 이 글을 올리기 2달 전에는 이화여대에 합격했다라는 글도 본인이 올린 바가 있습니다. 정성희 의원님, 돈도 실력이다. 니네 부모로 원망하라. 그렇죠. 이제 사실은 저 전문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그 20대 초반, 이제 10대 후반에 2014년도 12월이니까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이제 전박한 표현을 쓰는 어떤 격정적인 그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핵심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때가 2014년 10월에 이 친구가 수시에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아마 뒷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화여대 합격할 능력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같이 승마를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아마 이제 왕따나 어떤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격정적으로 이제 분노를 토로하면서 한 얘기인데요. 그 예중에 이제 이렇게 나온 대로 능력이 없으면 네 부모를 원망해라. 예. 왜 우리 부모 가지고 야단이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욕설을 쏟아내는 이제 그런 장면이 많은데요. 근데 이거를 기화로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반응을 보니까 어떻게 10대 후반의 아이가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섬뜩하기도 하다. 예. 그런 표현을 했는데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이화여대 이제 합격에 대한 이런 그걸 쓰고 그것이 이제 부모 덕이라는 것 갖다가 간접적으로 시인함으로써 이걸 예. 논란이 수면 최순실 게이트에서 정유라 게이트로 가면서 이 같은 그 또래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엄청난 분노를 사고 있어요. 예. 지금 그때는 이제 흑수저론이나 금수저론 이런 말이 없었던 시절인데 이미 본인이 태어나부터 나는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이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 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이런 것이 비슷한 처지에서 너무나 힘겹게 고생하는 젊은 층들의 분노를 자극하면서 이 상황 자체가 이 최순실 게이트를 넘어서 이런 상황이 되도록 방치했던 정권에 대한 분노로 예.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능력이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 라는 대목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이화여자대학교 합격도 결국 능력이 있는 우리 부모님 덕분이다 라는 것이 엿보이는 단면인데 급기야 돈도 실력이다 라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정말로 말문이 막히는 대목인데 김병민 의원님, 예. 특권 의식에 젖어 사는 기득권층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오만한지 그런 것들이 좀 엿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아마 이 최순실 씨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이제 소위 말해서 뚝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예. 있는데 이거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동안은 이제 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제기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합리적인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내놓지 못했을 때는 법적인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말 한마디, 그리고 정유라 씨가 보였던 태도 때문에 이제는 법적인 판단 이전에 국민이 벌써 감정적으로 모든 판단을 아마 다 내렸을 겁니다. 예. 이 조선시대 말기에 삼정의 문란이라고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삼정이 문란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 국가 전체가 흥망성쇠해서 망하는 기점으로 가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의 젊은 층이 보기에는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게 대한민국 사회를 끌고 왔던 근간입니다. 예. 그 근간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열심히 공부하면, 나는 못 배웠지만 우리 자식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 교육 신화를 만들고 없는 사람들이 개처해서 용나게 만들었던 첫 번째인데 이거를 아직까지는 사실관계가 밝혀졌지 않았지만 저렇게 말하는 태도를 봤을 때는 저는 뭔가 의심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규명이 돼야겠죠. 입학비리. 이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 규명된다라면은 이건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 흔드는 일이다라고 보여지고 예. 두 번째는
많은 청년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취업 비리 문제 때문에 지금 현 정권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작 출발선상이 아예 다르게 됐다는 것들을 보여준다라면은 이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사회에 희망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확실한 규명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이게 말입니다. 다른 대학도 아니고 이 칼럼 이화여자대학교, 명문대학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길 원하는 대학교인데 어제 결국 이대 총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입학 특혜 그리고 학점 특혜는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정윤아 씨 본인도 본인의 입학 과정에서 능력이 있는 우리 부모님 덕분에 내가 입학하는 걸 알았다면 분명히 입학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특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최 총장이 거의 석 달을 버텼죠. 예, 지난 7월부터 그 당시 이제 단과대학 문제였겠지만 어쨌든 지금 한 90일 정도 버티다가 불명예 퇴진을 한 건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만약에 시인을 하면은 그거는 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미 불명예 퇴진을 하는 상황에서 본인은 저렇게까지 그 해명을 하고, 그러니까 딱 저 정도 수준에서 해명을 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교수들이 이 130년 만에 처음으로 교수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리고 사법 처리까지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고 교수들이 직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중앙일보는 130년 2대 치욕의 날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재학생들은 물론이고 졸업생들의 어떤 명예도 크게 훼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어제 유라 씨인지 유연 씨인지 저분의 그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요즘은 아까 그 사다리론 말씀하셨지만 사다리라는 게 다 꺾여지고 없어진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뭐 몇천만 원 내는 고급 그 사립 초등학교부터 들어가는 순간부터 입학부터, 그리고 최근에 뭐 작년에 많이 시끄러웠지만 로스쿨에 나온 학생들이 인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에 따라서 인턴십 자리를 가질 수 있느냐 여부 자체가 결정되는,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 학교부터 해서 대학교부터 해서 어떤 직장을 얻는 모든 과정에서 사실은 다 돈이 버티고 있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고, 바로 그것 때문에 흑수저론, 금수저론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냥 아주 흔한 얘기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게,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다고 보통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게, 위가 3급수면 밑에는 4급수, 5급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딸이 저런 발언을 한 것도 사실은 부모로부터 배운 거, 이 사회로부터 배운 것을 그냥 그대로 체화시켜서 그냥 그대로 자기의 어떤 마음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19살짜리가 저런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처참합니다. 네. 부정과 불법에 대한 구분과 인식 자체가 교육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아요. 네. 아까 정성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볼 때 매일 보는 게 있거든요. 뭘 보냐면은 연령대별로 많이 본 뉴스를 봅니다. 사실 미드재단, K재단 나올 때만 해도 50대, 40대 뭐 정권 비리 보던 뉴스였어요. 근데 요게 나오면서 이화여대가 나오고 그다음 SNS가 나오면서 20대, 10대가 많이 본 뉴스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태의 확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왜 여기에 분노를 하느냐?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돈도 실력이다. 사실은 참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대놓고 그렇게 말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거 있겠죠. 참 더럽지만 그래 돈도 실력이다. 세상이 그렇지. 이제 어린 애들부터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친구와 이화여대를 보면은 돈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권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수저가 아니라 국수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나라 국자를 써가지고 국수저. 돈과 권력과 뭐 뒤에서 이제 뭐 재벌들도 이 사람 앞에 덜덜 떤다. 아니 이 돈이 실력이면은 재벌이 이 사람 앞에 뭐 떨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국수저니까 재벌도 떠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사태의 확산. 그래서 이거는 뭐 점점 더 커질 것 같고, 하나 더 저도 이제 페이스북 전문을 읽어봤는데 요즘 이 젊은 친구들이 입이 좀 험하지 않습니까? 험하죠. 어떤 면은 또 이해가 되는데 이 친구가 써놓은 걸 보면은 그 어린애가 쓴 글 같지가 않고 산전수전 다 겪은 좀 중년 여성들이 이렇게 말싸움할 때 하는 듯한 그런 식의 이제 뉘앙스를 느낀 게 저로서는 조금 흥미로운 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라는 건데, 정유라 씨가 입학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도 논란이고, 정유라 씨가 입학을 해서 뭐 수업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레포트를 제출했는데 B 학점을 받았던 것, 많은 이대생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김병민 의원님, 같은 스포츠 선수고 똑같이 명문대학교에 다녔지만
우리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가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당시 수업을 많이 못 나갔다고 해요. 김연아 선수의 학점은 당시 어떻게 됐습니까? 김연아 선수가 자꾸 자기를 비교하는 거 되게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김연아 선수는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김연아 선수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본인이 이제 잘했으니까 대학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고대뿐만이 아니라 여러 학교에서 러브콜이 왔겠지만 대학을 선택했고, 근데 뭐 고려대학교를 칭찬한다기보다는 학사 관리가 투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 학기 입학해서 다니는데 열심히 안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쌍권총을 찾다 그러는데 F가 2개 딱딱 뜬 거예요. 김연아 씨한테 고려대학교는 F 줬다. 네, 야 열심히 안 다닐 거면 차라리 휴학해라. 이게 대학의 기본 학문의 전당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고려대학교 잘했네요. 잘했죠. 그러니까 이제 김연아 선수 입장에서도 김연아 선수가 얼마나 욕심 있는 사람입니까? 예.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거고 수강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고 교수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내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를 전하고 그리고 본인이 경기 때문에 못 나오게 된다라면은 대체 레포트, 시험을 못 보면 대체 레포트를 내기도 하는데 예. 또 대체 레포트 누가 써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필로 다 대체 레포트를 제출해서 무사히 졸업을 했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컴퓨터로 안 치고 자필로 직접 자기가 다 썼다.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고려대를 나오던 뭐 다른 대학을 나오든 본인이 갖고 있던 열정을 갖고 후배들에게 자기 경험을 나중에 나눠줄 수 있는 훌륭한 자질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 이런 미담까지 전해지니까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예. 근데 정말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대학을 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화여대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를 낳은 게 이제 40살이에요. 예. 저도 이제 누퉁이가 하나 있어서 하는데 그 다음에 지금 20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뒤늦게 보는 외동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 최순실이 이 자신의 딸을 김연아 선수처럼 만들려고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좀 미르 스포츠 재단. 뒤늦게 예. 이제 좀 승마를 시작했던 것 같고 승마를 선수로 해서 본인 그 딸을 키우는데 아주 올인을 한 것 같아요. 그야말로 아까 말한 대로 돈은 물론이고 권력까지 이제 동원을 해서 또 본인도 열심히 했겠죠. 예. 승마 뭐 아까 학업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아시안 게임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땄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으면 그랬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김연아 선수가 고대한 것처럼 이화여대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것이 이제 아까 나올지도 모르지만 블루 K, 그 다음에 K 스포츠 재단. 나는 특별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 청와대에서 예. 그 특별히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 같은 거나 뭐 대통령이 또 어떤 스포츠를 좋아한다거나 이런 거를 못 느꼈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이제 K 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K 스포츠 재단을 통한 그런 어떤 재단 활동 이런 걸 통해서 딸의 어떤 그 졸업 이후의 어떤 사회생활이나 어떤 진출을 위한 그런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던 큰 엄마로서의 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질부터가 틀리고 능력부터가 틀린 사람을 그렇게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빚어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그림이 좀 그려져요. 한 가지 더 주목받는 건 최순실 씨도 그랬고 정유라 씨도 그랬고 원래 이름이 아니었다는 것. 그런데 최순실 씨의 아버지인 최태민 씨도 이름을 7번이나 바꿨던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유 실장님이 이 스토리는 좀 잘 아시죠? 예, 이분이 최태민 씨가 처음에 무슨 이름인지는 지금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첫 이름이 뭐인지 알려지지가 않았다. 알려져 있지가 않고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마지막 인생 한 30년간은 태민으로 살았는데 그 앞에 뭐 상훈, 퇴운, 봉수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최봉수, 최태훈, 예. 최상훈, 이게 이름이 최태민. 바뀌는 게 우리가 참 내가 이게 일이 참 안 풀려가지고 사람이 이제 이름을 한번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경우엔 저 최태민 씨가 1910년경에 출생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되게 이제 우리나라가 혼란기였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직업, 종교 여러 번 바꾸거든요. 종교도 바꿨어. 예, 뭐 일제 때는 이제 치안 계통에 종사했던 걸로 알고 있고 해방 이후에도 뭐 경찰, 헌병, 그다음 군대 문관, 지금으로 치면 군무원 이런 거 그리고 종교도 불교 청년회 회장을 하다가 뭐 또 이제 개신교 계열로 바뀌고 그러면서 한 번씩 본인이 그 삶을 바꿀 때마다 이름을 바꾼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추측이 가능하죠. 최순실 씨가 이제 최서원으로 이름을 바꾼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건 이제 뭐 이혼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삶의 이걸 이제 한번 바꿔보자고 한 게 아닌가 싶고,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도 입학은 유연으로 했는데 그 중간에 한번 휴학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직후에 이제 이름을 바꾸고 독일로 활동 무대를 바꾸면서 이렇게 이때는 좀 털고 새 출발의 의미로 바꾼 것 같은데,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정유라 씨 이게 엄마랑 닮은 점이 있어요. 1970년대 후반에 한 40년 전에 그때 이제 새마음운동본부라는 게 꾸려질 때도 재벌들이 막 돈 내가지고 예. 했다가 50 생기고 싹 없어졌는데 이때 이제 최순실 씨가 단국대학을 나왔습니다. 그 대학생 본부의 이제 본부장 이런 거를 지냈어요. 새마음운동본부에. 그러면 이제 뭐 리더십이 얼마나 있었던 분인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전국적인 조직에 그럼 결국 아버지의 후광과 그리고 그 당시의 영예인 박 대통령하고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이제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고스란히 물려받았다라는 건데 최순실 게이트의 의혹 3가지 저희가 오늘 새롭게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항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K스포츠 재단의 직원을 뽑을 때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과연 민간재단의 인사검증까지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의문이 드는데 스포츠 업계에 있는 A씨는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에 K스포츠재단 주요 보직을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응모했는데 탈락했다. 나중에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내가 통과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전 K재단 초대 이사장인 정동구 전 이사장은 항상 누군가가 사무총장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고 나는 안 나와도 그만인 인물이었다. 즉 꼭두각시 이사장에 불과했다라는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이 보도대로라면 K스포츠재단이라는 민간 스포츠재단의 주요 보직을 뽑는데 청와대의 인사검증팀이 작동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라? 그렇죠. 일단 지금 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맡았던 이 정동구 씨 발언이 참 재밌는데요. 스스로 얘기를 하잖아요. 일종의 바지 사장 역할을 했다. 꼭두각시 역할을 했고 누군가가 계속 배후에서 조정을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자기는 국정원이 있는 줄 알았다라는 건데요. 예.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의 지금 증언을 들어보면은 사실상 청와대가 검증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 많은 단서나 증거, 정황들이 있었죠. K스포츠 설립 과정도 그렇고 설립 허가 신청도 하루 만에 났고 대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다 투자했는지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최근에 다시 이제 문제가 됐던 더 블루K라는 어떤 회사가 있고 거기 그 K스포츠 재단으로부터 그 회사로 돈이 유입되고 또 일종의 자회사 격인 독일 그 지부에 다시 그 돈이 유입되는 그런 경로로 사실은 최순실 씨 딸을 지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한마디로 그 쉽게 말해서 이제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많은 돈을 삥 뜯고 결국은 그 돈의 어떤 목적지는 최순실 씨 딸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한간에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저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보고요. 일단 청와대 관계자가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이건 민간 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설립 과정부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청와대가 저렇게 그냥 단순하게 부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저는 굉장히 좀 회의적인데요. 예, 네. 이 삥 뜬다라는 표현은 방송에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거두다, 돈을 거두어 들었다 네, 네. 뭐 이런 표현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간재단에 왜 청와대 인사팀이 검증을 하겠느냐라고 부인을 했지만 그런데 정성유 위원님, 오늘 동아일보의 보도가 상당히 상세한데요. 본인이 직접 지원을 했었고 탈락을 했는데 왜 탈락했느냐라는 의견이 그쪽에서 피드백이 왔다는 건데 당신이 청와대 인사검증에 누락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탈락했으니까 탈락한 사람이 이제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가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지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됐으면은 그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보다 내가 경력이나 모든 것에서 못 미치지 않는데 했으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럴 때 그쪽에서 했을 때 청와대 이제 인사검증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당연히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런 자리에서 포기하죠. 뒤에 청와대건 국정원이건 어떤 권력기관이 있는데 네. 내가 뭣도 모르고 이걸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것이 사실 저는 청와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제가 공식적으로 이런 검증팀을 활용해서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의 권력기관, 관례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비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력기관 그 라인이 아닌 어떤 걸 통한 그런 걸 개연성은 이제 커 보이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은 그냥 이렇게 의혹 제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면 위로 아까 어제를 기점으로 다른 차원으로 문제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국정감사나 검찰 조사를 이제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요 모든 신문들이 거의 다 통틀어서 아침에 사설을 이거는 이제 명명백백하게 어떤 의혹의 사실에서 의혹 부분에서 사실로 넘어왔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는 지난번에 K스포츠단 미르재단 관련해서 국감 증인 모든 데서 이제 새누리당이 길을 쓰고 막았는데요. 앞으로도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여당이 맡게 되면 예. 이거 정말 뭐가 있구나. 뭔가 이게 권력기관 때문에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된 마당에 여당도 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재단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VIP의 관심 사항이다. 나라를 위해 애써달라. 그리고 블루K의 블루는 청와대, 청와대를 뜻하는 것이다. 블루K의 블루가 그런 의미였군요. 라고 말하고 다녔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의혹 세 번째 의혹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과연 이것이 VIP의 관심 사항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정도면 과연 VIP와 최순실 씨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라는 의혹이 남습니다. 세 번째 의혹입니다. 최순실 씨와 굉장히 친한 사이에 또 다른 인물이 이쯤에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청와대의 블루를 썼다는 더블루 K 재단의 고영태 이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고영태 이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도 고쳤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영태 이사가 과연 누구일지 저희가 프로필을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최순실의 회사 WK의 이사이자 최측근 고영태 이사는 누구인가? 현재 나이는 40. 1998년 아시안게임 펜싱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가방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 가방을 만든 업체 빌로밀로의 대표, 가방 디자인 제조업체의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의상 디자이너 역할을 했던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WK의 사내 이사이자 독일 현지 법인인 역시 같은 이름의 WK의 이사를 맡고 있는데 최순실 씨의 측근인 이 고영태 씨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고치는 일을 제일 잘하고 유일하게 잘하는 건 대통령의 연설문 수정이다. 그러면서 뭔가 문제가 되면 자기가 고쳐놓고 M1 사람을 불러다가 혼냈다라는 증언까지 했습니다. 이 고영태 씨, 윤 실장님, 고영태 씨 누굽니까? 여기 이제 알려진 이력은 그거죠. 펜싱 선수 출신으로 해가지고 가방 회사를 만들어서 저 가방이죠. 예, 꽤 성공을 했고 박 대통령이 쓰기 전에 이제 뭐 여러 이제 드라마. 셀러브리티 뭐 연예인들이 이제 들어가지고 좀 화제가 됐던 그런 가방인데 이분이 이제 원래 펜싱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스포츠에도 일가견이 있겠죠. 그게 더 블루케이 쪽으로 들어간 것 같고 보면은 항상 이쪽에 나오는 사람들이 옷하고 체육 정유라 씨도 이제 패션 뭐 과목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 두 개가 딱 겹치는 인물이고 실제로 이제 최순실 씨하고 예. 아주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매우 가깝다. 예. JTBC에서 그젠가 최순실 씨 이제 뭐 녹음 파일 하나를 공개하고 한 게 있는데 나란 일을 하는데 뭐라고들 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이게 또 겹치는 지점이 있고 과연 뭐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 연설문까지 고쳤을까 싶긴 한데 이런 건 있습니다. 가끔 이제 대통령들의 연설문에 대한 기사들 중에 이번 연설문은 뭐 연설기획비서관실과 별대로 대통령이 직접 뭐 수정했다. 예.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가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전에 대통령들에 대해서도 나와요. 할 때는 물론 대통령이 혼자 고치는 거 맞지만은 대통령이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하고 의논하는 거가 그건 이상한 거는 아니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믿을 만한 뭐 전문가라든지 바깥에 이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중에 이분이 만약에 들어갔단 말이냐. 네. 그러면 이분이 믿을 만한 사람은 맞겠지만은 이 연설문을 할 만큼의 이제 권위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분이냐.
라는 데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병민 의원님, 네. 물론 이 고영태 씨의 주장일 뿐이다. 주장일 뿐일 수도 있고 사실관계가 다를 수도 있는데 최순실 씨가 연설문까지 손볼 정도였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믿고 싶진 않은데 예. 일단은 현재까지 나온 얘기는 고영태 씨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고영태 씨가 우리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만약에 최순실 씨가 현 정권의 비선 실세고 그거에 따라 갖고서는 K재단,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을 설립을 주도하고 거기에 자회사까지 설립해서 이 단열매를 다 따먹으려고 했던 인물이라면 거기에 기생해서 가장 큰 덕을 봤던 사람이 바로 이 고영태 씨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 상황에서 제일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어저께 왜 고영태 씨가 이런 얘기를 했는 건가라는 거예요. 현 정권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선 실세와 빌부터 갖고서는 뭔가의 모종의 혜택을 다 받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사건의 진위를 좀 따질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왔던 얘기 자체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일을 제일 좋아한다라는 얘기들은 사실 여기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 국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청와대가 그냥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명확한 해명이 좀 필요할 뭐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좀 명쾌하게 나설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국면이 지난 국정감사 시기의 국면과 지금의 국면은 완전히 다른 상태로 이루어져 왔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당의 지도부는 명쾌한 해명,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리더십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제 뚝이 무너졌다는 표현을 썼는데 과거의 영화를 보면은 이문열 씨가 쓴 소설 영화 중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강한 권력자가 힘을 갖고 있을 때 굉장히 못된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빌붙어서 다 그 사람 옆에 찬양하던 사람들이 뚝이 무너지는 순간 주인공 엄석대를 향해서 붙었던 사람들이 하나씩 나와서 다 제가 제일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이 최순실 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금기어처럼 나왔던 부분들이 지금 고영태 씨를 비롯해서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증언들이 한두 가지씩 나오기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 정부 그리고 현 정부의 여당이 새누리당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한다라면 내년도 2017년 대통령 선거는 해보나 만합니다. 권력에 기생했다라는 김병민 의원의 날카로운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 고영태 씨가 직접 제작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들어서 유명해졌던 그 가방, 바로 이 가방입니다. 유명 연예인이 한 드라마에서 들고 나와서 또 다시 한번 인기를 끌었는데 저 보라색 클러치 백 가격은 뭐 60만 원에서 140만 원, 100만 원 사이의 가격이다. 정성희 위원님, 저 가방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옷까지 뭐 고영태 씨가 직접 디자인을 했다. 한 번 했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스러워해서.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고영태 씨가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이제 갖다 줬을 것 같고, 저 이제 대통령이 한번 들었던 가방이나 액세서리나 의상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적인 영향이나 시장 파워가 대단하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진수의 시절에 들었던 이제 가방 같은 경우는 뭐 강남의 강남의 사모님들 사이에서 도대체 브랜드가 어디냐. 네티즌 스타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뭐 특히 또 어떤 업체가 우리 거다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가방까지 이제 저쪽에서 고영태 디자이너의 작품인 걸로 나왔고, 당시 청와대에서는 어떤 작은 어떤 업체 수제품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진화를 하는 것까지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을 좀 이렇게 공개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가방을 좀 이용해서 좀 더 시장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는데 오늘 드러났고요. 근데 지금 김병민이 얘기한 대로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는 아주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가까운 나이 차이는 20살 정도 돼요. 그렇지만 서로 평소에 그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한테 반말을 하는 사이였죠. 아무리 가까워도 20살 높은 분에게 말을 놨다. 그건 굉장히 이제 아주 지근거리에서 가깝게 지냈다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블루케이 이런 독일과 현지 법인에서 다 이사로 했고, 이제 K스포츠 재단까지 관여를 했으면 정말 가까운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다? 아니, 대통령이란 말은 안 했습니다. 연설문을 고쳤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좋아하는 일이다로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대통령 연설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까 얘기했는데 그건 믿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그런 나라는 아니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가까운 사이인데 왜 벌어졌냐? 왜 벌어졌냐? 그러면 그거는 고영태 씨가 지금 언론에 저런 얘기를 한 거는 좀 거리를 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주변에서 어떤 관계 때문에 사이가 벌어졌고, 이제는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를 떠나기로 했다라는 네. 걸로 이제 보이고요. 그럼 최순실 씨가 이런 지금 독일에 가 있지만 이런 안팎의 의혹 때문에 상당히 좀 고립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영태 발언은 신빙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새겨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청와대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더블루 K와 관련해서 그리고 K스포츠재단의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인사검증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연설문을 제3자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고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청와대의 반응이 오늘 뉴스 속보로 조금 전 나왔습니다. 일방적 의혹에 대해서 답하지 않겠다.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이 조금 전 브리핑한 내용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또 하나의 중요한 뉴스입니다. 전국을 다루는 두 개의 뜨거운 뉴스인데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2007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과연 북에게 의견을 물었던 것이 사실이냐 그 의혹 다뤄보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이병호 현 국정원장이 국감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장인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에게 의견을 묻자라고 제안을 했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김만복의 의견을 수용한 게 맞다고 생각이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보위 국회의원들의 말을 통해서 이병호 국정원장의 발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 회의 때 김만복 원장이 남북 경로를 통해 북에 확인해보자는 제의에 대해서 문재인 비서실장은 그렇게 하자고 결론 낸 것에 대해서 원장은 맞다라고 인정했다. 제가 생각에는 맞다라고 생각한다. 예, 맞다라고 생각한다. 예. 뭐 그럴 것 같아요. 의도와 관계없이 자칫 국내 정치에 개입하게 되는 그런 모양을 맞을 수도 있다.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게 된 것을 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중차대한 문제 국정원장 개인의 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가 있다 없다 하는 대답은 아주 부적절한 대답이다. 어제 정보위 국감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을 저희가 출력물로 한번 재구성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회 정보위 국감,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이 과연 사실이느냐. 어제 국감의 최대 현안이었습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북한 의견을 묻자는 제안을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처음 내놨으며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전 대표가 수용한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병호 현 국정원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다고 생각한다. 회고록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근거를 갖고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자 그 현장에 있었던 야당 의원들이 근거 자료가 있느냐라고 반발을 하자 이병호 국정원장은 자료를 본 건 없다. 하지만 확인 중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고 본다. 회고록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리에 맞아 매우 진실에 가깝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한 게 맞다 라고 생각한다고 국정원장이 밝힌 겁니다. 이어서 여당 의원들이 기권 결정을 북에 통보한 것이란 문재인 전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국정원장으로선 상상 불가다 라고 비판했고요. 여 의원이 회고록 속 쪽지의 존재 여부는 이렇게 묻자 국정원장은 정보 사안에 대해서 NCND 그러니까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 NCND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밝히기가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국감 질의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쪽지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 있느냐라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 국정원장은 이런 식으로 밝힌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수경 칼럼니스트. 지금 현 국정원장이 일단은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은 사실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얘기 내렸어요. 저는 어제 그 이병호 국정원장의 어떤 발언을 보면서 정말 강력한 어조로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일단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병호 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아니라 기록에 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회고록은 물론 기록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회고록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관점,
그리고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뭐 윤태권 실장이 뭐 라쇼몽도 얘기했지만 같은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 송민순 전 외교장관의 서로 발언이 서로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고록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개인의 어떤 감정까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술 자료 같은 데서는 인용도 사실상 금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학술 자료에서는 인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 자체가 회고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주관성을 인정한다는 예.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국정원장입니다.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팩트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요. 저는 지난 2012년 그 대선 국면에서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했었던 건지, 그리고 그 이후에 NLL 또 논란 속에서도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했던 건지, 그 사안을 이제 복기를 해보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 국정원장은 사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워딩이 중요한데 어떤 질문에 대해서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죠. 예. 맞다는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는 사견을 전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한다, 개인 의견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워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그겁니다. 팩트 자체가 지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장 송민순 장관은 16일 날 결정된 것이 아니고 18일 날 결정됐다, 20일 날 결정됐다, 이렇게 얘기가 다르지만 회고록의 451쪽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451쪽에 나온 게 18일 날 다시 이제 논의를 해보라. 송민순 장관이 워낙 반발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럼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해보라. 그래서 이제 다시 서별관에서 18일 날 저녁에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송민순 장관은 가장 늦게 갔다고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다른 장관들은 와 있었고, 그때 다른 장관들이 송민순 장관한테 한 얘기가 이거였어요. 아니, 이구동성으로 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자꾸 문제 삼느냐. 이거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미 결정됐다고 해석을 하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딩을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도 이게 16일에 결정 난 것인가, 아니면은 송민순 장관처럼 그때 결정되지 않았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여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듣고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저런 워딩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좀 너무 어떤 선을 넘어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장에 대해서 이숙현 칼럼니스트께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김백무 의원은 다른 의견이시죠? 일단은 그 국정원장을 너무 괴롭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를 다 비판하고 싶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이렇게 상황이 이르게 된 경위는 뭐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문재인 전 비서실장께서 명확한 해명을 하면 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물어야 될 그 정치권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 공방 속에서 진실규명을 벌이기 위해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로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장을 상대로 질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갑자기 2012년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끄집어내 갖고서는 이거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좀 너무 사건의 본질과 흐트린 내용이다라는 얘기 드리고 오히려 더 정치 의혹, 정치 공세를 하는 거다. 정치 공세죠. 갑자기 여기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이 왜 나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던 거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무관하다는 얘기 먼저 드리고 싶고, 제일 핵심이 되는 경우는 결국은 사실관계,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결정을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냐, 이게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나온 것처럼 그렇지 않고 사건의 논쟁이 있기 때문에 18일 서별관 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고, 서별관 회의의 결과 북에 물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일 쪽지를 받고 아유, 북에 물어보기까지 했으니 이거 안 되겠네라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발언들을 적었던 것. 그러니까 핵심은 북에 물어보는 것, 이 두 가지의 내용인 건데, 오늘자 또 기사들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팩트만 갖고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16일에 의사결정이 다 마무리가 됐으면 발표를 하면 될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입장은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외신에서 19일에 물어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조율 과정 중에 있으며 아직 입장이 정리된 게 없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내부적으로 경론이 오갔기 때문에 주류 세력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번에 북과의 관계가 있는데 기권하는 게 맞지라고 주류의 의견이 형성돼 있는 건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나왔고, 하지만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 그 당시 왜 찬성을 하자고 했는고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나가서 국제사회에 설득해 가면서 대북 인권 결의안이 너무 세다, 센 부분을 좀 조율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갖고 좀 완화를 시켜놨는데
거기다 대고서 기권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외교부 입장은 뭐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외교적 노력을 다했던 게 송민수 전 장관의 입장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발표가 안 났던 거예요. 결정이 안 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일에 그 쪽지가 오갔다는 정황이 나오고 결국 최종적인 결정에 대한 발표는 21일에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건의 정황의 객관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국에게 물어보고 결정한 게 맞다.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을 뒤집어서 반박할 만한 논거를 야당에서 지금 못 내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명할 수 있으면 국정원장 불러다가 저런 얘기 같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좀 중간적 입장에서 말하자면요. 이병호 원장을 좀 괴롭힌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김병민 위원님한테. 제가 이제 정보위 의원들한테 들으니까 이병호 원장이 한 오후까지는 계속 뭐라고 물어봐도 NCND다. 그래서 이제 야당 의원들 칭찬을 받기도 했는데,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여당 의원들도 한 건 해야 됐겠죠. 아니, 그러면은 당신이 개인적으로 이 책을 쭉 보고 하는 생각은 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뭐 책을 읽어보니까 앞뒤 이거상 맞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한 거고, 이제 이숙경 칼럼니스트처럼 거기에서도 내가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했으면은 뭐 더 좋았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병호 원장의 약간의 편을 들어주자면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이제 21일 날 우리 공식 발표가 나요. 천호선 당시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한 게 어젯밤에 이제 결정이 났다, 최종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게 아니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최호선 대변인이나 그때 이제 관계자들 같은 이야기로는 16일날 한 건데, 바깥에 이제 뭐 북한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특히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조금 홀딩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왜냐하면은 그 앞에 한 며칠 남기고 이거 발표를 하면은 워낙에 말이 많아지니까 급박하게 했다. 저는 국정 운영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들이 이제 비일비재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가닥이 잡혀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 송민순 장관은 그게 가닥이 잡혔지만 내가 반대했고 대통령도 한 번 더 해보라고 하니까 결정이 안 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 그거는 결정이 사실상 된 거다라고 말하는 데서 이 충돌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답이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정성희 위원님. 이 칼럼과 김병민 전 의원이 어제 국정원장의 발언을 두고 격론이 한번 오고 갔습니다. 임태훈 실장께서 이거는 해답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성격의 일이다라고 말을 해줬는데, 그렇다면 뭐 여당의 북한과 내통 발언도 한심한 발언이고 야당의 국정원이 또 대선에 개입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발언도 한심한 발언이라고, 한심한 건 다 빼고 보겠습니다. 팩트만 본 건데 결국 지금 국정원장도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알 턱이 없습니다. 기록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가장 진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진실은 이것이다 라고 밝혀주면 이 국면 해소가 되는데, 그분들이 계속 침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사안이 계속 진실 게임을 흐르지 않고 있습니까? 근데 이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이나 또 우리 여기에 앉아 있는 패널 자체도 해석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해석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저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나 붙이자면, 또 아까 우리 이제 이병호 국정원장에서 이숙경 칼럼니스트가 상당히 거세게 비판을 했는데, 저는 어저께 이 얘기를 보고 좀 다른 식으로 봤어요. 왜냐하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몰리다가 질의에 몰리다가 하다못해 나온 게, 아니 김만복 원장이 아이디어는 냈고 문재인 비서실장은 맞장구만 쳤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저 지혜롭게 오히려 문재인 비서실장 구해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병호 국정원장 같은 평생을 국정원에서 몸바친 국정원맨으로 볼 때는 김만복이라는 국정원장은 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평생 그쪽에서 볼 때.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서 그 회의에서 봤을 때는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정원에 평생을 몸담았던 사람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국정원장과 평소의 자질과 이런 걸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한심한 발언은 우리 그 국정원장 라인에서 맞섰고, 비서실장은 지금 송민순 그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이 합의를 모으는 차원에서 맞장구만 쳤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봐준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사실관계가 정확해야지 거기에서 해석이 나오는데, 사실관계가 다 다르게 나오니까 이런 해석도 이렇게 자기가 처한 입장에 있어서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같아요. 영원히 미스터리가 아닐까. 왜? 문재인 전 대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빠질 것 같아요. 결국 방법은 하나입니다. 문 전 대표의 기억이
당장 내일이라도 좀 기억이 좀 돌아와서 당시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기억이 돌아온다면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의 측근들은 여당과 야당의 어떤 정치 공세를 즐기고 있는 듯한 그런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윤태곤 실장님, 이제 정치 얘기 좀 해볼게요. 김경수 의원, 문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이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구하려는 국정원의 노력이 눈물겼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은 2012년 국정원이 벌인 대선 개입 망동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고 정작 문재인 전 대표 본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거만 다가오면 색깔론을 제기하는 건 새누리당의 고질병이다. 아주 못된 버릇을 이번에 꼭 고쳐놓겠다.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 전쟁인 거죠. 예. 야당의 프레임으로 맞서는 건데 야당의 프레임이 그래도 이제 조금 먹히는 건 국정원에 옛날 원죄가 있으니까 먹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야권 내의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경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 국면이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닐 거예요. 야권 지지자들이 결집시키는 거.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세니까 이 여권이라는 이쪽에서 이제 문재인을 집중 공격하는구나. 문 대표가 한번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앞장서 있으니까. 사실은 뭐 진실의 일단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워낙에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 생각해야 될 건 본선이거든요. 예. 그럼 과연 이제 본선을 겨냥해서 봤을 때는 이런 국면들이 좋기만 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김병민 전 의원께서 좋아, 과거의 일은 다 묻어두자고 치더라도 지금 궁금한 건 문재인 전 대표의 대통령 유력 후보로서의 대북관과 안보인식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한 지금의 생각이 궁금하다. 계속 촉구하는데 문 전 대표가 어제도 아주 못된 버릇을 고치겠다라는 발언뿐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게 굉장히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일단 사실 과거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입장을 얘기할 수 없을 거고 현재 입장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자기의 신념, 확고한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런 지점이요. 문재인 전 대표가 너무나 2017년 대통령 선거만을 생각하고 행동 반경을 옮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문 대표를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 보는 장점으로 꼽는 게 솔직함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지금의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솔직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도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어떤 대북관념을 가지면서 통일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갖는지는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게 오히려 본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가장 뜨거운 현 시점의 이슈 두 가지, 최순실 씨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뉴스를 특집으로 다뤄봤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네, 손학규 전 대표가 오늘 정계 복귀 선언을 할 예정이라서 조금 전 강진 토담집에서 하산을 했다는 정치부의 뉴스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슈가 많아서 하필 정계 복귀 타이밍을 좀 잘못 잡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소식 저희 한번 내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하고 뜨거운 돌직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